10장. 올리브는 새 친구들이 댐데미를 좀 더 알게 되며 큰 대가를 치르고 인생 경험을 얻는다. 짧지만 이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올리브는 여름날 동안 유태인의 방에 머무르며 손수건,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오는 손수건은 굉장히 많았다. 방에 머무르며 손수건의 이름자를 뜯어내는 일을 했다. 그러면서 이따금 앞에서 설명한 놀이에 참여했는데 유태인과 두 소년 신사들은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이 놀이를 했다. 마침내 올리브는 신선한 공기를 그리워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 차례 노 신사에게 두 친구와 함께 일하러 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했다. 적극적으로 바깥일에 나서고 싶어하는 올리버의 갈망이 더욱 깊어진 것은 바로 그가 쭉 지켜본 노 신사의 엄격한 도덕성 때문이었다. 꾀돌이나 찰리 베이츠가 밤에 빈손으로 돌아올 때마다 노 신사는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 습관이 가져오는 비참함에 대해 굉장히 열렬하고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그러고선 저녁도 먹이지 않고 잠자리에 보냄으로써 근면한 삶의 불가결성을 단단히 주입했다. 한 번은 정말이지 아이들을 두드려 패서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지게 만든 적까지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도덕적인 가르침이 극단적으로 수행된 예외적인 경우였다. 마침내 어느 날 아침 올리브는 그렇게도 간절히 바라던 허락을 받았다. 손수건이 없어 일을 못한 지 2, 3일쯤 되었고 저녁 밥상이 다소 부실해졌을 때였다. 노 신사의 승낙이 떨어진 것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어느 쪽이든 노 신사는 올리브에게 나가도 좋다고 말했고 찰리 베이츠와 그의 동료 꾀돌이한테 공동으로 책임지고 올리브를 보호하라고 했다. 3명의 소년은 씩씩하게 나갔다. 꾀돌이는 늘 그러듯이 외투 소매를 접어 올리고 모자를 삐딱하게 썼으며 베이츠군은 호주머니에 양손을 넣은 채 어슬렁거리며 걸어갔다. 올리브는 그들 사이에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 자신이 맨 처음 배울 제조기술이 어떤 분야일지 궁금해하며 걸어갔다. 그들이 어슬렁거리며 걸어가는 폼새가 너무나도 느려 터지고 한심해서 올리브는 곧 동료들이 일하러 갈 생각은 전혀 없이 그저 노 신사를 속여먹을 작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꾀돌이는 어린아이들의 모자를 벗겨 지하실 입구 쪽으로 던져버리는 못된 버릇이 있었고 찰리 베이츠는 하수도 쪽 길가 상점의 진열대에서 사과와 양파를 여러 개 훔쳐 호주머니에 마구 쑤셔 넣음으로써 재산권에 대한 관념이 아주 느슨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찰리의 호주머니들은 어찌나 용량이 큰지 호주머니 속이 양복 전체에 사방팔방으로 퍼져 있는 것 같았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불량스럽게 보여서 올리브는 그냥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가능한 한 좋은 어조로 분명히 밝히려고 했는데 바로 그 순간 꾀돌의 행동이 수상하게 변하는 바람에 올리브의 생각은 갑자기 다른 쪽으로 바뀌고 말았다. 묘하게도 아직까지 말이 안 되는 명칭인 녹지라고 불리는 클르커넬 광장에서 멀지 않은 좁은 골목을 막 빠져나올 때였다. 꾀돌이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입술에 손가락을 댄 채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로 두 친구를 뒤로 잡아 끌었다. 왜 그래? 올리브가 물었다. 쉿! 꾀돌이가 대답했다. 저기 책방 앞에 늑다리 영감 보이지? 그쪽에 있는 노신사 말이야? 올리브가 말했다. 응, 보여. 저 사람이면 되겠어. 꾀돌이는 말했다. 아주 훌륭한 먹잇감이야. 찰리 베이츠 군이 맞장구 치며 말했다. 올리브는 더없이 놀란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하지만 아무런 질문도 할 수 없었다. 두 친구가 살그머니 길을 건너가서 노신사 뒤로 몰래 다가섰기 때문이다. 노신사를 계속 주목하던 올리브는 두 친구들 뒤따라 몇 걸음 가다가 계속 따라갈지 물러서야 할지 몰라서 놀란 얼굴로 말없이 바라보며 서 있었다. 노신사는 굉장히 점잖아 보이는 사람으로 머리에 분을 바르고 금태 안경을 썼다. 검정 우단 깃이 달린 암녹색 외투에 흰 바지를 입었으며 대나무로 만든 멋진 지팡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있었다. 책방 판매대에서 책을 한 권 집어든 그는 그 자리에 선 채 마치 자기 서재의 안락 의자에 앉은 것처럼 열심히 읽어 내려갔다. 실제로 그가 그곳을 서재로 착각했을 가능성은 아주 컸다. 왜냐하면 책에 빠져든 태도로 보건대 책방도 길거리도 소년들도 다시 말해 책을 제외한 어떤 것도 안중에 전혀 없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책을 곧장 쭉 읽어 내려갔는데 한쪽 면의 끝에 이르면 페이지를 넘겨 다음 쪽의 첫 줄부터 다시 쭉 읽기를 규칙적으로 반복하며 큰 관심을 가지고 열중하여 읽었다.
몇 걸음 떨어져서 눈을 있는 대로 크게 뜬 채 바라보던 올리브는 다음 순간 얼마나 큰 공포와 놀라움에 사로잡혔던가. 꾀돌이가 노신사의 호주머니에 손을 쓱 집어넣더니 손수건을 잽싸게 빼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찰리 베이츠에게 넘겨주고 곧바로 그와 함께 전속력으로 모퉁이를 돌아 달아나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 손수건과 시계와 보석, 유태인에 대한 모든 수수께끼가 올리브의 마음속에 떠오르며 즉시 풀렸다. 그는 잠시 두려움 때문에 마치 타오르는 불길 속에 있는 것처럼 온몸의 핏줄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아픔을 느끼며 서 있었다. 그러다가 당황하고 겁에 질린 채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있는 힘을 다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정신없이 내달렸다. 이 모든 것이 1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벌어졌다. 올리브가 달아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노신사는 호주머니를 만져보다가 손수건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휙 돌아섰다. 그리고 올리브가 빠른 속도로 내빼는 것을 보고는 당연히 그가 약탈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도둑 잡아라 하고 외치며 책을 손에 든 채 올리브를 뒤쫓아 달렸다. 그러나 도둑 잡으라고 소리친 사람은 노신사만이 아니었다. 꾀돌이와 베이츠군은 큰 길로 곧장 내달리면 사람들의 주목을 끌까봐 모퉁이를 돌자 말자 첫 번째 집 문간으로 들어가 숨었다. 그러다가 노신사의 외침이 들리는 것과 함께 올리브가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자마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아차리고는 아주 신속하게 길거리로 나왔다. 그리고는 도둑 잡아라 하고 함께 외치며 선량한 시민인 것처럼 추격에 동참했다. 올리브는 비록 철학자들의 양육을 받으며 자랐지만 자기 보존이 자연의 첫째 법칙이라는 아름다운 원리를 이론적으로 알지 못했다. 만약 알았다면 그는 이런 일에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으므로 더욱더 놀라 겁에 질렸고 그 결과 노신사와 두 소년이 큰 소리로 고함치며 뒤쫓는 가운데 바람처럼 내달렸다.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이 소리엔 마법이 담겨있다. 장사꾼이 계산대에서 뛰쳐나오고 마차꾼은 마차를 버리고 푸죽간 주인은 쟁반을 내던진다. 빵집 주인은 빵 바구니를, 우유 배달부는 우유통을, 심부름꾼은 짐 보따리를, 어린 학생은 구슬을, 도로 포장 인부는 곡괭이를, 꼬마는 배틀도 채를 내던진다. 그리고 냅다 뛴다. 허둥지둥 황급히 마구잡이로 미친 듯이 질주하며 악쓰고 고함치고 모퉁이를 돌 때 행인을 쓰러뜨리고 개들을 흥분시키고 닭들을 혼비백상케 한다. 길거리와 광장과 골목이 온통 외치는 소리로 메아리친다.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수백 명의 목소리가 이어받아 외치고 모퉁이를 돌 때마다 군중은 점점 늘어난다. 그들은 정신없이 내달리며 진흙탕을 튀기고 포장된 보도를 타다닥 울리며 뛰어간다. 창문들이 열리고 사람들이 뛰쳐나오고 폭도처럼 앞으로 밀려간다. 펀치와 주디, 이 펀치와 주디는 당시 인기 있던 길거리 인형극입니다. 펀치와 주디의 구경꾼들이 극의 절정 장면을 등진 채 군중에 합류하여 함성을 한층 더 높이고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하는 외침에 새로운 활기를 더한다.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인간에겐 사냥에 대한 열정이 가슴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불쌍한 아이 하나가 기진맥진 숨이 넘어가도록 헐떡이며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두 눈에 고통을 가득 담은 채 굵은 땀방울을 줄줄 흘리면서 자신을 추격하는 사람들보다 앞서려고 안간힘을 다한다. 추격자들은 뒤를 쫓아 달려가며 매 순간 그를 점점 따라잡는다. 그리고 점점 힘이 빠지는 아이를 보고 더욱더 큰 함성을 지르며 환호하고 외치고 소리 지른다. 도둑 잡아라. 그래 제발 이 아이를 잡아 세워주어라. 자비심으로 그러는 것이기만 한다면. 마침내 잡혔다. 누군가 솜씨 좋게 한 방 갈겼고 아이는 길바닥에 쓰러진다. 군중은 앞다투어 몰려들어 그를 둘러싼다. 나중에 도착한 사람은 저마다 아이를 한번 보려고 다른 사람을 밀치며 몸싸움을 한다. 좀 비켜서시오. 아이에게 숨을 좀 쉬게 해주시오. 무슨 소리, 그럴 가치가 없는 녀석이요? 신사 양반은 어디 있지? 저기 있어. 이리 오는 중이요. 신사 양반한테 길을 좀 더 줘. 얘가 맞지요, 나리? 그렇소. 맨 앞에 있는 추격자들이 과잉신지를 베풀며 노신사를 원 한가운데로 밀었을 때 올리브는 땅에 쓰러진 채 진흙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입에서는 피를 흘리며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숨가쁘게 둘러보고 있었다. 그렇소, 신사가 말했다.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맞는 것 같소? 안타깝다니, 군중이 웅성거렸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불쌍한 녀석, 신사가 말했다. 다쳤구나. 제가 갈긴 겁니다, 나리.
체구가 크고 좀 덜 떨어진 듯한 사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주먹으로 놈의 입을 정확히 갈겼지요. 제가 놈을 잡은 겁니다. 나리. 사내는 씩 웃으며 모자에 손을 대고 인사했다. 수고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태도였다. 하지만 노 신사는 혐오하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는 초조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마치 그곳에서 도망갈 생각이라도 하는 것 같았다. 노 신사가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그 결과 또 다른 추격전이 벌어졌을 가능성은 사실 매우 컸다. 하지만 마침 이런 경우 경관은 대개 제일 나중에 도착한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침 경관이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는 올리브의 목덜미를 움켜잡았다. 이놈, 어서 일어나. 경관이 거칠게 말했다. 나으리, 정말이지 전 아니에요. 정말이지 다른 애들 둘이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올리브는 두 손을 꽉 모아쥐고 주위를 둘러보며 간절하게 호소했다. 근처 어딘가에 걔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쩌냐? 걔네들이 아무데도 없구나. 경관이 말했다. 그는 빈정대는 의도로 한 말이지만 사실이 또한 그렇기도 했다. 왜냐하면 꾀도리와 찰리 베이츠는 도망치기 좋은 골목이 나타나자마자 즉시 주랭랑을 쳤던 것이다. 자, 일어나 임마. 아이가 아프지 않게 다루시오. 노 신사가 동정하며 말했다. 아, 그럼요. 안 아프게 다루어야지요. 경관은 대답하며 그 증거로 아이의 윗도리를 등이 반쯤 벗겨지도록 확 잡아 제쳤다. 이놈, 니놈 수작 다 하라. 그런 건 안 통해. 어서 벌떡 일어서지 못할까 이 꼬마 악당 녀석. 올리브는 서 있을 수도 없는 지경이었지만 가까스로 몸을 이렇게 세웠다. 경관이 즉시 그의 목덜미를 잡고 빠른 속도로 길거리를 따라 질질 끌고 갔다. 신사는 경찰 옆에서 함께 걸어갔고 군중 가운데 몇몇은 약간 앞질러가며 이따금씩 올리브를 돌아보는 용한 재주를 부리기도 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함성을 질렀고 그렇게 행렬은 이어졌다. 11장 치안판사 팽 씨를 다룬다. 그리고 그가 법을 집행하는 방식의 자그마한 사례를 제시한다. 이 범죄가 발생한 곳은 매우 악명 높은 런던 경찰서의 관할구역, 그것도 경찰서 바로 인근이었다. 군중은 두세 개의 거리를 지나 머튼 힐이라고 불리는 고개 아래까지 올리브를 따라가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고 여기서 올리브는 낮은 홍해문 밑을 지나 더러운 골목 안쪽의 적결 재판을 집행하는 경찰서 구내로 끌려갔다. 그들이 들어간 곳은 경찰서 뒤편의 돌이 깔린 자그마한 앞마당이었는데 거기서 얼굴에 구레나룻이 다발처럼 텁수룩하고 손에 열쇠꾸러미 다발을 든 뚱뚱한 사내와 마주쳤다. 무언가? 사내는 무심하게 말했다. 소매치기 꼬마야. 올리브를 체포한 경관이 대답했다. 선생께서는 도둑맞은 당사자이시오? 열쇠를 드는 사내가 물었다. 그렇소. 노신사는 대답했다. 하지만 이 애가 정말로 손수건을 훔쳤는지는 확신하지 못하겠소. 그러니까 이 일을 꼭 문제 삼을 생각은 없소. 당장 치안 판사님 앞에 가야 하오 선생. 사내가 대답했다. 판사님께서 지금 처리 중이신 일은 금방 끝날 거요. 자, 꼬마 교수 현감. 이렇게 말하며 그는 문에 달린 자물쇠를 풀고는 올리브에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했다. 돌로 된 감방으로 통하는 문이었다. 올리브는 여기서 몸 수색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대로 감금되었다. 감방의 크기와 모양이 지하 부엌 창고 같았다. 하지만 창고보다 훨씬 어두운 데다 무엇보다도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더러웠다. 그때가 월요일 아침이었는데 다른 곳에 감금되었다가 이송된 술주정뱅이 6명이 토요일 밤부터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별것 아니다. 우리나라 경찰서에서는 매일 밤 수많은 남녀가 지극히 사소한 혐의, 이 단어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사소한 혐의만으로 지하 감방에 잡혀 들어가는데 이 감방에 비하면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은 가장 흉악한 중범죄자들을 수용하는 뉴게이트의 감방은 그야말로 대궐이다. 믿기지 않는 사람은 둘을 한번 직접 비교해 보시라. 노 신사는 감방문에 자물쇠가 다시 잠겼을 때 그의 올리브만큼이나 구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영문도 모른 채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이 된 책을 바라보았다. 저 아이 얼굴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노 신사는 천천히 걸어나가면서 생각에 잠겨 책 그 표지로 턱을 툭툭 두드리며 혼자 중얼거렸다. 무언가 내 마음을 끌고 관심을 일으키는 게 있는 듯 싶은데 정말 저 애가 한 짓일까? 그런 애같이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정말이지 이거? 노 신사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하늘을 올려다보며 외쳤다. 저런 비슷한 표정을 예전에 대체 어디서 봤지?
몇 분 동안 곰곰 생각해보던 노신사는 여전히 생각에 잠긴 얼굴을 한 채 다시 걸음을 옮겨 마담과 통하는 건물 안쪽 대기실로 갔다. 그러곤 방 한 구석으로 가서 여러 해 동안 어두운 기억의 장막에 덮여있는 수많은 얼굴들을 마음속에 차례로 떠올려 보았다. 아니야. 노신사는 머리를 가로저며 말했다. 상상 속의 착각임에 틀림없어. 그는 다시 기억을 이리저리 더듬어 보았다. 이런저런 얼굴을 눈앞에 떠올려 보려 했으나 그토록 오랫동안 드리워져 있던 장막을 치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친구와 적의 얼굴이 있었고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제멋대로 얼굴을 들이미는 낯선 사람 같은 수많은 얼굴들이 있었다. 이제는 노파가 되었을 젊고 꽃다운 아가씨들의 얼굴이 있었고 무덤 속에서 소름 끼치는 죽음의 전리품으로 변해버린 지 이미 오래인 얼굴들도 있었다. 하지만 죽음의 지배를 뛰어넘는 인간의 마음은 그 얼굴들을 예전의 싱싱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살려 반짝이는 눈망울과 환한 미소, 육체의 외피를 뚫고 드러나는 눈부신 영혼의 빛을 다시 불러온다. 그리하여 무덤을 넘어 속삭이는 아름다움을, 즉 죽어 사라졌지만 더욱 강렬하게 기억되며 이 지상에서 불려갔지만 하늘의 빛이 되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부드럽게 따뜻하게 비춰주는 그 아름다움을 다시 떠올린다. 그러나 노신사는 올리브와 얼굴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을 아무도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까지 회상했던 얼굴들에 대해 한숨을 한번 푹 내쉬었다. 다행스럽게도 쉽게 정신이 팔리는 노인이었던지라 그가 들고 있던 낡은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그 속에 파묻혀 지난 기억들을 다시 잊어버렸다. 누군가 어깨를 툭 치는 바람에 노신사는 정신을 차렸다. 열쇠 다발을 든 아까 그 사내가 판사 사무실로 따라오라고 했다. 노신사는 책을 황급히 덮고 즉시 고명하신 팽씨의 위험 높으신 면전에 안내되어 들어갔다. 판사 사무실은 건물 앞쪽의 영접실로 벽에 판자를 댄 방이었다. 팽씨는 방 안쪽 끝에 있는 긴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문 옆에 나무로 만든 우리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가엾은 꼬마 올리브가 이미 끌려와 무서운 상황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팽씨는 깡마르고 등이 길고 목을 뻣뻣하게 세운 중키의 남자로 머리카락이 그리 많지 않았으며 그나마도 머리 뒤쪽과 양옆에 약간 자라고 있는 정도였다. 얼굴은 근엄했지만 몹시 상기되어 있었다. 자신의 몸에 딱 알맞은 양보다 다소 많은 술을 마시는 습관이 그에게 실제로 있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 얼굴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그에게 배상금을 받아내고 말았을 것이다. 노신사는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판사의 책상 앞으로 나아가 명함을 놓으며 말했다. 그게 제 이름과 주소입니다. 그러고는 한두 걸음 뒤로 물러나서 다시 한번 공손하고 신사답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질문받을 준비를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팽씨는 바로 그 순간 아침 신문의 사설을 정독하고 있었는데 그가 최근에 내린 판결을 거론하며 그에게 내무장관의 이례적인 특별 경고를 내려야 한다고 350번째로 건의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화가 나 있었고 그래서 잔뜩 찌푸린 얼굴로 노신사를 올려다 보았다. 당신 누구요? 팽씨가 물었다. 노신사는 약간 놀라서 명함을 가리켰다. 담당관! 팽씨가 경멸하듯이 신문으로 명함을 툭 치며 말했다. 이 친구 누구야? 판사님, 내 이름은... 노신사는 신사다운 태도를 확실히 지어 보이며 말했다. 판사님, 내 이름은 브라운로입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판사라는 지위를 구실로 점잖은 신사에게 이유 없이 부당한 모욕을 가하는 시한 판사님께서는 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싶군요. 이렇게 말하면서 브라운로 씨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알려줄 사람을 찾기라도 하듯이 사무실을 빙 둘러보았다. 담당관! 팽씨는 신문을 한쪽으로 던지며 말했다. 이 친구 죄목이 뭐야? 죄가 있어서 잡혀온 사람이 아닙니다, 나리. 경관이 대답했다. 저 애의 고소인으로 온 겁니다, 나리. 판사 나리는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훌륭한 화풀이감이었고 또 안전한 대상이기도 했다. 저 애의 고소인으로 왔다 이 말이지? 팽은 경멸하는 표정으로 브라운로 씨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보며 말했다. 선서시켜. 선서를 하기 전에 한마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브라운로 씨가 말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실제로 겪지 않았다면 정말이지 결코 믿지 못했을. 입 다무셔 선생. 팽씨가 위압적으로 말했다. 못 다물겠어 판사 양반. 노신사는 대답했다. 당장 입 다물지 않으면 여기서 쫓아내버리겠소? 팽씨가 말했다. 당신 아주 오만하고 건방진 작자로군. 어디서 감히 치안 판사를 협박하는 거야?
뭐요? 노신사가 얼굴이 벌개지며 외쳤다. 저 사람 선서시켜. 팽은 서기에게 말했다. 저 사람 말은 더 이상 듣지 않겠어. 선서시켜. 브라운노 씨는 격렬한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분노를 터뜨렸다가는 아이한테 오히려 해롭기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감정을 꾹 누르고 즉시 선서에 응했다. 자, 팽이 말했다. 이 아이의 혐의가 뭐야? 당신 진술은 뭐요, 선생? 저는 서점 앞에 서 있었는데 브라운노 씨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입 다무시오, 선생. 팽 씨가 말했다. 경관 어딨나? 이 사람이야? 그래, 선서시켜. 자, 경관, 어떻게 된 사건인가? 경관은 겸손한 태도를 적당히 갖추어 어떻게 올리브를 체포하게 됐는지 진술하고 이어 몸을 수색해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자기가 아는 것은 그게 전부라고 이야기했다. 정의는 있나? 팽 씨가 물었다. 없습니다, 나으리. 경관이 대답했다. 팽 씨는 몇 분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더니 고소인을 돌아보고는 벌컥 성을 내며 말했다. 당신 지금 이 아이를 무엇 때문에 고소하는지 진술할 거야 말 거야? 선서를 해놓고 이게 뭐야? 그렇게 거기 서서 계속 정언을 거부하면 법정 모독죄로 벌을 내리겠어. 정말이지, 맹세코. 맹세코 무슨 벌을 어떻게 내릴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정확히 그 순간 서기와 간수가 매우 큰 기침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서기는 무거운 책까지 바닥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물론 그건 우연이었다. 그 바람에 아무도 팽 씨의 말을 듣지 못했던 것이다. 수차례 말을 중단당하고 거듭되는 모욕을 받으면서 브라운노 씨는 간신히 사건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아이의 뒤를 쫓아 달려간 것은 놀란 와중에 아이가 도망치는 게 보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혹시 저 애가 실제 도둑은 아닐지라도 도둑들과 관련이 있다는 게 치안 판사의 믿음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한 관대히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 애는 이미 몸을 다쳤어. 노신사는 말을 끝맺으며 덧붙였다. 게다가 정말이지. 그는 판사승을 바라보며 크게 강조하며 말했다. 아이가 몹시 아픈 것 같아서 걱정스럽소. 오호, 물론 그렇겠지 아마. 팽치는 코웃음 치며 말했다. 자, 이 꼬마 건달놈아, 헛된 수장마, 여기서는 안 통해. 이름이 뭐냐? 올리브는 대답하려고 했지만 혀가 말을 듣지 않았다.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하고 천장이 온통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이름이 뭐냐니까 이 지독한 악당놈아? 팽씨가 호통치며 말했다. 담당관, 저놈 이름이 뭐야? 이것은 줄무늬 조끼 차림에 무뚝뚝해 보이는 늙은 관리에게 한 말이었다. 판사석 옆에 서 있던 그는 올리브에게 허리를 굽히며 이름이 뭐냐고 다시 물었다. 하지만 올리브가 정말로 질문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아챘고 그래서 아이가 대답을 못하면 판사를 격분시켜 한층 가혹한 형을 선고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고는 과감하게 이름을 하나 추측해서 지어냈다. 이름이 톰 화이트랍니다, 나리. 마음속 착한 경찰 관리는 말했다. 오호라, 큰 소리로 대답하지 못하겠다 이거지? 팽이 말했다. 좋아, 아주 좋아. 사는 곳은 어딘가? 어디든 되는 대로 산답니다, 나리. 담당 관리는 다시 올리브한테서 대답을 들은 것처럼 하면서 말했다. 부모는 있나? 팽씨가 물었다. 아주 어렸을 때 모두 죽고 없답니다, 나리. 담당관은 대답했다. 이런 경우 늘 듣는 대답을 끌어다 쓴 것이었다. 신문이 이 시점에 이르렀을 때 올리브가 고개를 들었다. 그러더니 애원하는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제발 물 한 모금만 달라고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간청했다. 헛된 소리 마라. 팽씨가 말했다. 날 바보로 하는 거냐? 아이가 정말로 아픈 것 같습니다, 나리. 담당관이 조언을 했다. 모르는 소리 작작해. 팽씨가 말했다. 아이를 좀 부축해 주시오, 담당관. 노신사가 본능적으로 두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애가 쓰러질 것 같소. 저리 비켜서, 담당관. 팽이 소리쳤다. 쓰러질 테면 쓰러져 보라고 해. 올리브는 팽씨의 친절하신 허락을 받들어 바닥에 그대로 실신하여 쓰러졌다. 방 안의 관리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감히 도우려고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녀석이 아픈 채 한다는 걸 다 알아. 팽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라도 되는 듯이 말했다. 그렇게 쓰러졌게 내버려둬 금세 제풀에 지치고 말 거야. 이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지요, 나리? 서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적결로 해. 팽이 씨가 대답했다. 3개월 징역을 내린다. 물론 중노동형이다. 자, 모두 내보내. 이 명령을 받들기 위해 출입문이 열렸고 두 사람이 달려들어 정신을 잃은 아이를 감방으로 데려갈 준비를 했다. 그 순간이었다.
낡은 금정 양복 차림을 한 점잖지만 가난해 보이는 나이 지긋한 남자가 황급히 판사실로 뛰어들어오더니 판사석으로 다가갔다. 잠깐 멈추시오. 애를 데려가지 마시오. 제발 잠깐 기다리시오. 달려 들어온 사람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급하게 말했다. 비록 이런 악기 같은 법정의 주재자가 여왕 폐하의 백성들, 특히 하층 계급 사람들의 권리, 명예, 평판, 심지어 생명에 대해서까지 자의적인 적결 권력을 마구 휘두를지라도, 그리고 그런 법정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앞을 못 볼 만큼 펑펑 울 정도로 기괴한 작태가 매일매일 자행될지라도 일반 대중은 일간 신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 당연히 팽씨는 그토록 불경스러운 소란을 피우며 침입한 불청객을 보고 이만저만 분노한 게 아니었다. 뭐야 이거? 이 사람 누구야? 쫓아버려. 다 내보내. 팽씨가 소리쳤다.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이대로 쫓겨날 수 없습니다. 난 그 사건을 다 보았습니다. 내가 바로 책방 주인입니다. 순수하고 정언하기를 요청합니다. 묵살하지 마십시오. 팽 판사님. 제 말을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말은 옳았다. 그의 태도는 단호했고 그냥 깔아뭉개기에는 다소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었다. 선서시켜. 팽씨가 아주 마지못해서 어르렁거리듯 말했다. 자, 당신이 진술하겠다는 게 뭐야? 사실은 이렇습니다. 남자는 말했다. 저는 이 신사분이 책을 읽고 있을 때 애들 3명, 그러니까 잡혀온 저 애하고 다른 애들 둘이 길 반대편에서 어슬렁대는 걸 봤습니다. 도둑질은 이 애가 아닌 다른 애가 했습니다.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애는 도둑질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쁜 숨을 약간 진정시킨 훌륭한 책방 주인은 이제 도둑질의 정확한 상황을 좀 더 조리 있게 이야기했다. 그럼 왜 이제서야 온 거야? 팽이 잠시 가만히 있다가 말했다. 가게를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했다. 부탁할 만한 사람이 모두 저 애를 쫓는 일에 가담해 달려갔거든요. 5분 전에야 겨우 사람을 구해서 곧장 이리로 달려온 겁니다. 고소인이 책을 읽고 있었다 이 말이지? 팽이 다시금 잠시 가만히 있다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바로 저 책입니다. 오호, 저 책이라고, 응? 팽이 말했다. 책값은 냈나? 아니요, 아직 안 냈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이고, 이런 까맣게 잊고 있었네. 미처 깨닫지 못했던 노신사는 정직한 얼굴로 외쳤다. 그런 주제에 불쌍한 아이를 도둑으로 몰다니 훌륭하군. 팽은 인정 많은 듯이 보이려는 우스꽝스러운 노력을 하며 말했다. 이봐 선생, 난 당신이 그 책을 소유하게 된 상황이 지극히 의심쩍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해. 그 책의 주인이 고소하려 들지 않는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겨. 이번 일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 조심해. 안 그랬다간 즉시 법의 처벌을 받고 말 거야. 자, 저 애는 석방이다. 모두 내보내. 이런 망할. 노신서가 오랫동안 참고 참았던 분통을 마침내 터뜨리며 말했다. 이런 망할. 내가 정말. 다 내보내. 치안판사가 말했다. 이봐 담당관들, 내 말 안 들리나? 다 내보내라고. 담당관들은 명령에 복종했고 화를 내던 브라운로 씨는 한 손엔 책을 들고 다른 손엔 지팡이를 든 채 밖으로 끌려나갔다. 격렬한 분노와 반발심으로 거의 이성을 잃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의 격정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어린 올리브 트위스트가 마당에 깔린 포석 위에 쓰러져 누워 있었던 것이다. 셔츠 단추는 풀리고 관자놀이가 물에 흠뻑 젖은 채 죽은 듯이 창백한 얼굴로 차디찬 경련을 일으키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아이고 이런 불쌍한 것. 브라운너 씨는 올리브를 굽어보며 말했다. 누구 마차 좀 불러주시오. 제발 어서. 마차가 오자 노신사는 올리브를 마차 한쪽에 조심스레 눕힌 뒤 자신도 안으로 들어가 다른 자리를 만들었다. 제가 따라가도 되겠는지요? 책방 주인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아이고 이런. 물론이요 선생. 브라운너 씨는 재빨리 말했다. 당신을 잊고 있었군요. 나 원참. 이 불행한 책을 손에 여전히 들고 있군요. 어서 타시오. 불쌍한 것.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 되겠어요? 책방 주인이 마차에 올라탔고 그들은 달려갔다. 12장. 올리브는 어느 때보다 훌륭한 보살핌을 받는다. 그리고 어떤 그림에 관해 약간 상세하게 다룬다. 마차는 덜컹대며 달려갔다.
올리브가 꾀두리를 따라 런던에 처음 도착했을 때 지나친 곳과 거의 같은 곳을 지나 마차는 이즐링턴의 에인젤 여관에 이르자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팬텀빌 근처의 조용하고 그늘진 거리에 있는 아담하고 깨끗한 집 앞에 멈추었다. 집에 들어가자 지체 없이 침대가 준비되었고 브라우너씨는 자신이 데려온 어린아이가 조심스레 그리고 편안하게 침대에 눕혀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여기서 올리브는 한없는 친절과 염려 속에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다. 올리브는 새 친구들이 베푸는 모든 친절을 열흘나 동안 알지 못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그 후로도 해가 여러 번 뜨고 졌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괴로워하며 뜨거운 열병으로 생명이 바삭바삭 타고 소진되는 가운데 점점 여위어갔다. 서서히 타오르는 열병의 뜨거운 불길은 구더기가 죽은 시체를 갉아먹는 것보다도 더 확실히 살아있는 육체를 태워 없애버리는 법이다. 마침내 올리브는 기운 하나 없이 앙상하고 창백한 모습으로 기나긴 악몽과도 같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부들부들 떨리는 팔로 머리를 꼬이며 힘없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그는 불안스레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방은 어디지? 내가 어디에 와 있는 거지? 올리브는 말했다. 여기 내가 자던 곳이 아닌데? 몹시 허약하고 기력이 없었던 까닭에 아주 작고 힘없는 목소리로 한 말이었다. 하지만 누군가 즉각 이 소리를 알아차린 사람이 있었다. 침대 머리맡의 커튼이 급히 열리더니 매우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의 상냥한 노부인이 나타났다. 바로 옆 안락 의자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다가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며 커튼을 걷었던 것이다. 쉿, 얘야. 노부인은 부드럽게 말했다. 넌 정말 가만히 있어야 한단다. 안 그러면 병이 도질 거야. 넌 몹시 알았어. 정말이지 더 이상 그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팠단다. 다시 눕거라. 자, 착하지? 그렇게 말하며 노부인은 살며시 아주 조심스레 올리브의 머리를 베개 위에 눕혔다. 그러곤 이마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당겨주며 올리브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그 시선이 너무나도 친절하고 다정하여 올리브는 바짝 마른 가냘픈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목에 휘감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에 이런. 노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쩜 이렇게 고마워하는 애가 다 있지? 귀여운 것. 아이 엄마가 나처럼 옆에 앉았다 이렇게 깨어난 걸 보면 그 심정이 어떨까?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올리브가 두 손을 모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엄만 제 곁에 쭉 앉아 계셨을 거예요. 전 거의 그렇게 느껴져요. 그건 열 때문일 거야, 아가. 노부인이 상냥하게 말했다. 아마 그렇겠죠. 올리브가 대답했다. 하늘나라는 아주 먼 곳에 있고 또 거기 매우 행복한 곳이니 저같이 불쌍한 애의 침대 곁으로 내려오는 일은 없겠죠. 그래도 제가 아픈 걸 아신다면 엄만 분명 하늘나라에서라도 저를 가엽게 여기실 거예요. 엄마도 돌아가시기 전에 몹시 아프셨거든요. 하지만 엄만 제 일을 전혀 모르고 계실 거예요. 올리브는 잠시 침묵하더니 덧붙이며 말했다. 제가 다쳐서 아픈 걸 보셨다면 엄마 몹시 슬퍼하셨을 거예요. 꿈속에서 만날 때면 엄마는 언제나 다정하고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노부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두 눈을 훔치더니 이불에 놓아둔 안경을 들어 마치 두 눈의 핵심부라도 되는 양 열심히 닦았다. 그러더니 올리브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갖다 준 다음 올리브의 뺨을 톡톡 두드리며 이제 정말 가만히 누워있어야 한다고, 안 그러면 병이 도질 거라고 말했다. 올리브는 노부인의 말대로 아주 조용히 누워있었다. 한편으로 친절한 노부인의 말에 뭐든 기꺼이 순종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론 사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완전히 지쳐버렸기 때문이었다. 올리브는 곧 고난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촛불이 비치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다. 침대 가까이로 다가온 촛불 아래에 한 신사가 서 있었다. 신사는 아주 큰 소리로 째깍거리는 커다란 금시계를 손에 들고 올리브의 맥박을 재더니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했다. 너 굉장히 좋아졌구나. 그렇지 얘야? 신사가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올리브가 대답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신사가 말했다. 배도 좀 고프지 그렇지? 아니요 선생님. 올리브가 대답했다. 신사가 말했다. 그래, 안 고플 줄 알았다. 아이는 배가 안 고플 거요, 베드윈 부인. 신사는 아주 현명해 보이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노부인은 존경에 찬 태도로 고개를 숙여 보였는데 의사 선생님을 아주 현명한 분으로 여긴다는 표시 같았다. 의사 선생 자신도 스스로에 대해 거의 똑같은 생각인 듯 했다. 좀 졸립지 그렇지 않니 얘야? 의사가 말했다. 아니요 선생님. 올리브가 대답했다. 그래,
의사는 매우 통찰력 깊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졸립지는 않구나. 목도 안 마르고 그렇지? 아니요 선생님, 목이 좀 말라요. 올리브가 대답했다. 정확히 내가 예상했던 대로요, 베드윈 부인. 의사는 말했다. 아이가 목이 마른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지극히 당연하지요. 아이에게 차를 좀 갖다 줘도 좋습니다, 부인. 버터를 바르지 않은 토스트 약간도 괜찮습니다. 아이를 너무 덥게 하지 말아요, 부인. 하지만 너무 춥지도 않도록 주의하시오. 잘 하실 수 있겠지요? 노부인은 무릎을 살짝 굽히며 답했다. 의사는 방금 올리버가 마신 시원한 음료수를 맛보고는 조심만 하면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한 후 방에서 서둘러 나갔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그의 구두는 아주 위험있고 부유한 양반처럼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올리버는 곧 다시 잠들었다. 깨어났을 때는 그의 자정이 다 되어서였다. 잠시 후 노부인은 올리버한테 다정하게 작별 인사를 한 뒤 때맞춰 들어온 뚱뚱한 노파에게 그를 맡기고 방에서 나갔다. 뚱뚱한 노파는 작은 보따리에 조그만 기도서 한 건과 커다란 취침용 모자를 싸가지고 왔는데 그 취침용 모자를 쓰고 기도서를 탁자에 올려놓은 뒤 올리브에게 그를 밤새 간호하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의자를 난로 가까이로 바짝 당겨 안고는 이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갖가지 모양으로 고꾸라지거나 다양한 신음소리와 숨막히는 소리로 연신 끊기는 잠이었지만 그녀는 별 지장 없이 그저 그때마다 코를 세차게 비빈 다음 다시 잠에 빠져들 뿐이었다. 이렇게 밤은 서서히 깊어갔다. 올리브는 한동안 잠들지 못한 채 골풀 양초의 구멍난 가설통에 천장에 새겨진 작은 불빛의 원을 세어보고 지친 눈으로 벽지의 복잡한 무늬를 더듬으며 누워있었다. 깊은 정막에 쌓인 어두운 방은 매우 엄숙한 느낌을 주었다. 이로 인해 올리버의 마음속에는 죽음이 여러 날 동안 그곳을 떠돌았으며 또 여전히 그 무섭고 끔찍한 검은 그림자가 그곳을 덮칠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올리브는 베개 위의 얼굴을 한쪽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올리브는 차츰 평온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고통에서 막 벗어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그래서 깨어나는 게 괴로운, 그야말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휴식 같은 잠이었다. 만약 죽음이 이런 것이라면 어느 누가 다시 깨어나 인생의 모든 아귀다툼과 혼란, 현재의 온갖 근심 걱정, 미래의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의 지긋지긋한 기억으로 돌아가고 싶겠는가. 날이 환히 밝고도 여러 시간이 지났어야 올리버는 눈을 떴다. 상쾌하고도 즐거운 기분이었다. 병의 위험한 고비는 무사히 넘겼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사흘이 지나자 올리브는 베개로 잘 받쳐주면 안락의자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걷기에는 아직 기력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베드윈 부인은 자신이 서는 아래층의 작은 가정부 방으로 그를 안아다 옮겨놓게 했다. 난로가에 올리브를 앉힌 뒤 친절한 노 가정부도 옆에 앉았다. 그러더니 올리브의 건강이 그토록 좋아진 것을 보고 큰 기쁨에 사로잡힌 나머지 곧장 펑펑 울기 시작했다. 신경 쓰지 말거라 얘야. 노 부인은 말했다. 그저 한바탕 시원하게 울어보는 것뿐이란다. 그래, 자 이제 됐다. 마음이 아주 편해졌구나. 할머니는 정말로 제게 너무나 잘해주셔요. 올리브가 말했다. 글쎄,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거라 얘야. 노 부인은 말했다. 이제 수프 먹을 시간인데 그런 건 너희 고기 수프와 아무 상관도 없단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브라운로 씨께서 오늘 아침 널 보러 오실지 모른다고 했어. 그러니 최대한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건강해 보일수록 브라운로 씨가 기뻐하실 테니까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노부인은 자그마한 냄비에 고기 수프를 한가득 데우기 시작했다. 올리브가 생각하기에 표준 농도로 낮춰 묽게 만들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극빈자 350명분의 풍성한 식사가 될 만큼 진하디 진한 국물이었다. 그림 좋아하니 얘야? 올리브가 맞은편 벽에 걸린 초상화를 아주 유심히 쳐다보는 것을 보고 노부인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할머니. 올리브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림을 본 적이 거의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저 부인은 얼굴이 참 아름답고 온화하네요. 아하, 노부인이 말했다. 화가들은 언제나 부인네들을 실제보다 더 예쁘게 그린단다. 얘야, 안 그럼 손님들이 떨어지니까 말이야. 사진 찍는 기계를 발명한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걸 알아차려야 했어. 그건 너무 정직하거든. 너무 말이야. 노부인은 자신의 날카로운 통찰에 흐뭇한 웃음을 한껏 터뜨리며 말했다. 저건 실제 모습 그대로 그린 건가요, 할머니? 올리버가 말했다. 그렇단다. 노부인은 잠시 고기 수프에서 눈을 들어 올려다보며 말했다. 저건 초상화야.
누구 초상한데요, 할머니? 올리브가 물었다. 글쎄다, 얘야. 사실은 나도 잘 모른단다. 노부인이 상냥하게 대답했다. 뭐 너나 나나 잘 모르는 사람의 초상하겠지. 그림이 마음에 드는가 보구나, 얘야. 정말 아주 예뻐서요. 올리브가 대답했다. 아니, 너 저 그림이 무서운 건 아니겠지? 노부인은 그림을 바라보는 올리브의 표정이 두려움에 차 있는 것을 보고는 크게 놀라며 말했다. 오, 아니에요. 올리브가 재빨리 대답했다. 하지만 눈이 너무 슬퍼 보여요. 제가 앉은 자리에서 보면 저를 빤히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려요. 올리브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고 또 저한테 말을 걸고 싶은데 못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노부인은 깜짝 놀라며 외쳤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거라, 얘야. 넌 병을 앓고 난 뒤라 허약하고 예민한 거야. 너의 의자를 다른 쪽으로 돌려주마. 그럼 그림이 안 보일 거야. 자, 됐다. 노부인은 말한 그대로 의자를 돌려놓으며 덧붙였다. 이제 어떻게 해도 그림이 안 보일 거야. 그러나 올리브는 자리를 옮기지 않은 것처럼 마음속의 눈으로 그림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친절한 노부인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여 자기를 바라보는 그녀에게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올리브의 상태가 좀 좋아졌다고 안심한 베드윈 부인은 그처럼 엄숙한 식사 준비에 합당한 부산을 있는 대로 다 피우며 고기 수프에 소금을 치고 구운 빵 조각을 부서뜨려 넣었다. 올리브는 비상한 속도로 고기 수프를 먹어치웠는데 마지막 한 숟가락을 떠서 삼키는 순간 방문을 살며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노부인이 말하자 브라운노 씨가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자, 이 노신사는 충분히 활기찬 모습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안경을 이마 위로 올리고 두 손을 실내복 자락 뒤에 밀어넣은 채 올리브를 한동안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갖가지 괴상한 모습으로 몹시 심하게 일그러졌다. 올리브는 병으로 인해 유령처럼 몹시 수척한 모습이었다. 그는 은인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그것은 안락의자에 그대로 다시 주저앉고 마는 헛된 노력으로 끝났다. 그 결과 사실대로 말하자면 인정만은 보통 노신사 6명을 합친 만큼이나 넓은 브라운노 씨의 가슴이 필자의 부족한 철학적 소양으로는 정확히 설명할 길 없는 묘한 수합작용을 통해 그의 눈에 눈물을 한 통 가득 밀어 올렸다. 불쌍한 것. 브라운노 씨는 목청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오늘 왠지 목이 좀 깔깔하군요, 베드윈 부인. 아마 감기라도 걸린 모양이요? 그건 아닐 거예요, 나으리. 베드윈 부인이 말했다. 사용하시는 것들은 모두 환기를 잘 시켰는데요, 나으리. 글쎄, 모르겠어, 베드윈 부인. 잘 모르겠어. 브라운노 씨가 말했다. 아무래도 어제 오찬 때 젖은 냅킨을 사용한 것 같소. 하지만 신경 쓰지 마시오. 기분이 좀 어떠니, 얘야? 아주 좋아요, 나으리. 올리브는 대답했다. 제게 베풀어진 친절에 정말이지 깊이 감사드려요, 나리. 착한 아이로구나. 브라운노 씨는 활기찬 어조로 말했다. 애한테 먹을 음식을 좀 줬소, 베드윈 부인. 죽 같은 거라도. 방금 아주 진한 고기 수프를 한 대접 가득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리. 베드윈 부인의 몸을 약간 꼿꼿이 세우고 고기 수프라 말에 힘을 강하게 주며 대답했다. 죽과 잘 끓인 고기 수프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나 관련성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음을 암시하는 듯한 태도였다. 어이쿠, 브라운노 씨가 몸소리를 살짝 치며 말했다. 포트와인 두어 잔이, 이 포트와인은 포르투갈 원산의 적 포도주입니다. 포트와인 두어 잔이 차라리 아이한테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안 그러니 톰 화이트, 응? 제 이름은 올리브인데요, 나으리. 어린 환자는 몹시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다. 올리브라고? 브라운노 씨가 말했다. 올리브 뭐냐? 올리브 화이트냐? 응? 아니에요, 나리. 트위스트예요. 올리브 트위스트. 묘한 이름이구나. 노신사는 말했다. 헌데 어째서 판사한텐 이름이 화이트라고 말했니? 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요, 나리. 올리브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이 말은 너무나 사실과 다르게 들려서 노신사는 올리브의 얼굴을 조금 무섭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이를 의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뾰족하게 야윈 얼굴 어느 구석에도 거짓이 깃들어 있지 않았다.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게로군, 브라운노 씨가 말했다. 하지만 그는 올리브를 빤히 쳐다보아야 할 이유가 더 이상 없는데도 올리브의 생김새가 어떤 낯익은 얼굴과 닮았다는 예전 생각이 다시 아주 강하게 떠올라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제게 화가 나신 건 아니죠, 나리? 올리브가 애원하듯이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니다, 아니야. 노신사는 대답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베두인 부인 저것 좀 보시오 저것 좀. 그렇게 말하며 그는 올리브의 머리 위에 걸린 그림과 올리브의 얼굴을 연달아 황급히 가리켰다. 그림이 살아있는 인간으로 복제되어 앉아있는 듯 했다. 두 눈, 머리, 입 모든 생김새가 똑같았다. 더구나 그 순간 표정까지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여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소름 끼칠 만큼 정밀한 솜씨로 완벽히 벗겨놓은 것 같았다. 올리브는 노 신사가 무엇 때문에 갑자기 소리쳤는지 알지 못했다. 아직 건강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그는 노 신사가 외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 그만 기절하고 말았기 때문이다.